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느 분 오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인사 한 번만 좀 할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현명한 선택님. 네, 그리고 태인이님, 개근이신 것 같아요. 양성희님, 반갑습니다. 네, 어기님, 안녕하세요. 유리아인가요? 유리아 세븐?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영성희님도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주 만이죠? 원래는 지난주가 라이브였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업무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물론 9시 전에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공지를 남기고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그게 오늘이 됐네요. 지난주처럼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제가 따로 공지를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도 공지를 드렸는데 많은 분이 못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좀 커뮤니티도 자주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주제는 이제 불황에도 강한 공인중개사,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황이죠. 코로나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도 좀 호황인 업종들은 좀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 일부 업체들, 뭐 호황인 업체들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배달, 그리고 게임 업체들, 게임하고 또 홈트. 특히 이 홈트 같은 경우는 게임 업체, 게임하고 또 이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최근에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학부형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한때는 노트북이나 이 태블릿 PC를 우리가 구하기가 좀 인기 있는 것들은 주문을 해놓고 구입을 해놓고도 배송을 받으려면 한 2달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게 되고, 또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을 자택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기도 있었고, 우리 중개업계를 딱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매매로 인한 특수성이 약간은 있었어요. 작년 초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일 중에서 모든 분야가 다 전체적으로 불황인 것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길죠. 오늘 말씀드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불황에만 강한 게 아니고요. 호황에는 뭐 완전히 날아다니죠. 제목을 정확히 말하면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공인중개사들의 특징.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이 7가지 특징, 공통된 특징 중에서 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월요일인가요? 아마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고객의 조건, 두 번째 키워드가 액션, 그리고 세 번째 적과 아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인맥, 또 스토리, 관심법, 그리고 공부.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은 분들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죠. 자,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요? 고객의 조건.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고객의 조건, 이 단어를 골랐는데요. 일을 잘하고 계약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얘기하는 그 조건을 굉장히 잘 들어줘요.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고객의 말에 경청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체킹해서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보여줄 때의 그 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고객이 얘기했던, 자기 입으로 처음에 상담 시 얘기했던 그 조건에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밖에서 놓으려고 해요.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투룸을 구하는 손님이 10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손님들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그 물건들을 나중에 다 찾아보면은 10명이면 10명 다 투룸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쪽 블록에서만 물건을 무조건 구하고 싶어요. 여기만 물건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물건을 보고 또 물건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다가 나중에 실제로 계약하고 입주한 것을 보면 이 블록 안에서 다 살고 있을까요? 이 안에서? 아닌 경우도 꽤 있겠죠. 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100만 원 안에서 물건을 구합니다. 이런 고객이 10명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 고객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월세 100만 원 언더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처음에 고객들이 얘기한 그 조건은 말 그대로 초기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고객은 광고에서 보고 문의했던 그 물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고객이 처음 해본 물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자꾸 물건을 보면서 조건이 변동돼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2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실광고를 내고 그게 진짜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사진상에서 보는 물건하고 고객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살펴본 물건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우리 중개사들도 뭐 많이들 느끼죠. 예를 들면 뭐 화이트 톤에 굉장히 뭐 뽀샤시하고 예쁜 그런 사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직접 딱 가서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하얘요. 화이트 톤은 맞는데 뽀샤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얗고 뭐 중간중간 때도 묻어 있고 뭐 여기 한쪽에는 곰팡이도 있고 여기저기 거미줄도 있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손님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만 물건을 보다가 실제 현장에 나와서 물건을 보다 보면은 그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보게 되고 또 그 물건이 아닌 또 다른 물건을 봐야 되고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처음에 광고에서 봤던 그 물건이 아닌 결국은 다른 물건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고객은 자기 조건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정해놓으면 고객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 그 조건 프레임 안에 그 고객 자체가 갇혀버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하는데 뭐 보증금과 월세와 위치는 여기가 좋겠고 방은 2개였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광고를 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는 중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객들도 다 본인이 정해놓은 그 조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 안에서 검색을 하고 그 조건 안에서 물건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현장에 나와서 공인중개사들과 물건을 보다 보면은 뭔가 다른 조건을 또 보게 되고 조금 더 다른 조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본인의 그 프레임, 본인의 틀, 이거를 본인이 깨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해줘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작업을 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공인중개사고 계약을 잘하게 되고 이 과정을 못하면 계약도 없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객에게 무언가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룸을 찾는 고객분한테 사모님, 그런데 지금 아이가 돌 정도 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반드시 투룸을 구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같은 금액에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불량 원룸을 차라리 지금 들어가시고 여기서 어차피 몇 년 뒤에 한번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쯤 나이가 되니까 그때 투룸으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굳이 투룸이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제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중수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하면 하수예요. 여기까지도 안 하면 하수고 여기까지 하면 중수입니다. 고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불량 원룸이 깔끔한 게 하나 있는데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거든요. 나오신 김에 잠깐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고객한테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고객을 그쪽으로 살짝 안내를 해봤을 때 고객한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안내를 해봤을 때 그 말을 딱 들은 고객 중에 안 돼! 불량 원룸이 있는 주택으로 날 데리고 가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막 이런 그런 고객이 있을까요? 나온 김에 괜찮다고 한다면 본인의 조건과 약간 다르더라도 하면서 같이 가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더 괜찮다. 그러면 투룸이라는 본인의 프레임을 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뭔가를 자꾸 제시해주는 공인중개사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객을 계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잘하려면은 고객을 우리가 만났을 때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조건이 어떤 건지, 조금 변경을 해도 되는 조건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일부 양보하거나 좀 변경을 해도 되는 조건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파악을 해야겠죠. 어떻게? 물건을 보는 고객의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객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좀 더 여러 개의 물건을 보고, 다양한 물건을 보고, 그래서 에이스 물건 하나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고객과의 첫 미팅은 뭐다? 탐색전이다. 뭘 탐색하는 거죠? 고객을 이렇게 눈탱이를 확 치기 위해서 탐색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고객이 초기 가이드라인을 그 고객을 위해서 깨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조건이고 어떤 게 막상 현실을 알고 나면 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인지 우리가 이 고객의 그 진짜 조건과 가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거죠. 이 고객을 좀 더 현실에서 맞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는 초기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조건을 접수를 받잖아요.
뭐 주거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업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요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각각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고객한테 접수받는 그 조건은 말 그대로 처음 고객을 만나면 뭔가 우리가 물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초기 물건을 보여주기 위한 초기 물건을 뽑아내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 초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물건을 뽑아서 고객을 인도해 나가면서 그 고객의 물건을 보는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고객이 정말 현실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어떤 거고, 그리고 가짜 조건. 현실을 알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른 거를 제시하고 그쪽으로 고객을 인도를 해보고, 이런 제시와 인도를 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잘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키워드로 고객의 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정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 고객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잘 경청을 하되 그 고객이 초반에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그 조건 자체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계약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액션이었죠. 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거는 특히 초보들에서요. 초보 중개사들. 제가 말하는 초보 중개사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일하신 지 경력 한 2년차, 3년차. 만약에 본인이 지금 같이 앉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지금 2, 3년 됐는데 나 초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10년쯤 지나서 오늘을 다시 되돌아보시면 초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10년 정도 지나서 올바른 과정을 겪고 가신 분들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아마 보이는 하늘의 넓이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자, 일을 잘하는, 초반에 일을 잘하고 성과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공인중개사들의 큰 특징. 고민하지 않고 즉시 움직인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 이런 얘기 아시죠? 요즘에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자기 개발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많이들 인용을 하시는 글귀라서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이 문구를 처음 본 게 3년쯤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식당에서 이 문구를 밥 먹다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 성취가 없고 짬밥이라고 부르죠. 우리 경력에 비해서 능력치가 많이 상승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보다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계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행동을 해봐야지. 그걸 해봐야지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여기잖아요. 내가 이걸 해보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여기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머리로 계산해요. 머리로 계속 될까? 좋을까? 도움이 될까? 괜히 뭐 헛걸음만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혼자 계속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애매하게 뭐 퇴근하기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지금 뭐 하기는 좀 그러네. 괜히 남는 시간 할 것도 없고 인터넷이나 뒤적뒤적 거리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작년에 내가 얼마 벌었지? 갑자기 이게 또 궁금해져요. 작년에 몇 월에 얼마 벌었는지 그것도 계산하다가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그냥 퇴근을 하죠. 만약에 이 블록에서 고객이 이 블록에서만 물건을 구해야지 되는데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고 더 이상 내가 아는 물건은 이 블록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죠? 이럴 때 1번 기다린다. 2번 그나마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계약하라고 계속 재촉한다. 3번 나간다. 현장으로 나가서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 혹시 주인 세대 맞으신가요? 혹시 뭐 공실이나 빈방 나오신 거 있으실까요? 이걸 우리가 현장 개척이라고 하죠. 이렇게 현장 개척을 한다. 3번. 정답은 사실 뭐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죠. 3번이 정답이죠. 이거를 한 사람은 다음날 고객한테 자신감 있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결과가 좋아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고객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이쪽이다. 라고 해도 고객한테 다음날 전화할 명분이 있죠. 사장님, 제가 어저께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저께 봤던 거기 있잖아요. 전봇대 뒤에 그 편의점. 그쪽 뒤에 골목 끝까지 제가 벨 하나씩 다 누르고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블록 안에서는 어저께 봤던 물건들 중에 두 번째 물건 있죠.
그 물건 외에는 지금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하고 똑같은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블록 안에서 대표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부동산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님 사실 이 물건도 이 안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움직일 수 없다면 저 믿고 결정하시죠. 설사 캐치아웃 나갔을 때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결과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자신 있게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딴짓하다가 퇴근한 사람은 다음날 고객한테 전화를 잘 못하죠. 또 해도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죠. 대표님 혹시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 못하셨나요? 네, 결정되시면 전화 주세요. 딸칵. 요거밖에 못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는 안 했을 때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작고하신 그 유명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께서 그런 말을 했죠. 해봤어? 또 유명한 개그맨이 이런 말도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취가 좀 빠른, 신입 때 성취가 좀 빠른 이런 초보 때의 그런 공인중개사들 특징이 뭐냐면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나중에 해보고 나서 판단해요. 해보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왜 도움이 안 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왜 계약이 안 됐지? 해보고 나서 그걸 판단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보고 나서 판단해요. 그런데 성취가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고민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미리 자기가 이렇게 결과를 갖고 미리 고민하고 있으니 그게 사실은 될 거라도 되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자, 이렇게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특히 초보 시절에 남들보다 기간에 비해서 성취가 굉장히 빠른 그런 공인중개사들의 특징 중 하나, 고민하지 않고 즉시 움직인다. 상상이나 공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액션을 취한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단 해보고 나서 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를 그때 고민한다. 해보기 전부터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즉시 움직인다. 상상과 공상보다는 액션이 먼저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를 이 액션이란 키워드로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30분 좀 넘게 들어오셨네요. 처음에는 이걸 볼 줄을 몰라서 막 어리버리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물론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라이브를 원래 계속했던 유튜버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 2번 했죠. 작년 2번 하고 올해 1번 했었죠. 1월 달에 1번 하고 이제 올해 2번째 라이브인데 라이브를 많이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조금 해봤다고 적응이 약간 되긴 하네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후스파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해보기 위해서 고른 세 번째 키워드, 적과 아군. 적과 아군이라는 키워드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눈빛 하나, 그러니까 툭 던지는 무의미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걸로 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 중에도 있고요. 건물주들 중에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또 섞여 있어요. 자,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역지사지의 이 역이 무슨 역자죠? 이게 바꿀 역자예요. 바꿀 역자, 땅지자, 그리고 생각할 사. 지자는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한자에 중간중간 쓰이는 의미 없는 단어. 자,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 이게 역지사지죠. 자, 이 똑같은 문구 하나를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갑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 내가 왜 그 입장이 돼야 돼? 난 그 입장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뭔가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사고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이 역지사지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해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한다. 이 역지사지의 뜻은 무엇이냐? 왜 역지사지를 해야 되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상대방의 심리가 무엇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뭘 할 줄 알아요?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해해 줘야 돼?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불필요한 눈빛 하나, 불필요한 말 한마디, 툭 던진 단어 하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본인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도. 나는 혹시 불필요한 눈빛이나 뭐 불필요한 말 한마디나 뭐 이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업무에서 또는 나의 일상에서 괜히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본인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제 자리에서 막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제 자리에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에 있는 이제 저희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딱 보면은 목소리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무슨 일이지? 왜지? 라고 이렇게 보면 그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친절해요, 지금. 굉장히 친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봤나 보다 라고 다시 이렇게 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다시 굉장히 뭔가 저 친구는 지금 기분이 불쾌해요. 목소리가. 그래서 왜지? 다시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은 뭘 말하는 거죠? 입으로만 이 단어, 말투 이것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아니죠. 말, 눈빛, 표정,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전에 그 직원이 전화로 상담한 게 아니라 앞에 고객이 있으면 지금 친절하고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죠. 나의 많은 부분들 중에 상대방에게는 뭐만 전달되죠? 딱 나의 목소리, 나의 말투, 딱 요것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중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이 잘못된 말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스스로도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뭐니 해도 자기 상담 내용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요즘에는 굉장히 녹음이 편하잖아요. 뭐 휴대폰만 있으면 통화 내용 다 이렇게 녹음되는 시대니까요. 본인의 상담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가 좋고 자기 아군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또 보면요. 소소하게 잘 베풉니다.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뭐 크게 뭘 이렇게 쏘고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잘 베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계약이 나왔겠죠. 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야, 나 오늘 계약했어. 야, 너같이 열심히 한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하면서 간식을 뭐 간단하게 간식을 하나 뭐 이렇게 사준다든가, 뭐 식사할 때 뭐 밥값 몇천 원 같이 한 번 내준다든가, 또는 공동중개를 하러 갔을 때 상대편 실장님이 굉장히 잘 맞춰줘서 일이 스무스하게 잘 풀렸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지나가다 들린다든가, 아니면 기프티콘 있죠.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좀 보내드린다든가, 무슨 때가 되면 이렇게 소소하게 좀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베풀면 뇌물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들끼리 뭘 크게 베풀 게 없죠. 소소하게 베푸는 거는 이건 선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소소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군이 많아요. 아마 작은 선물이라도 받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공인중개사, 아마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그런 거를 베풀어라, 뭐 주변에 뭔가를 자기 몫을 막 띄워줘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는 상대방에게 뭔가 고마운 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무언가를 조금씩 베푼다. 자, 인맥. 네 번째 키워드로 제가 고른 단어가 인맥이에요. 인맥 중에서 이 과거, 중개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인맥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4050에 우리 공인중개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인맥은 그냥 지인일 뿐이다.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나의 중개업을 앞에 꽃길을 깔아주고 나를 막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만하도록 하고, 그러면 중개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인맥은, 중개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인맥은 어떤 인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때 학원을 다니시거나, 또는 카페, 온라인 카페들 있죠.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 활동을 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모임, 뭐 이런 데서 정모도 뭐 가끔 하고요. 이런 데서 만난 그런 분들을
굉장한 인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같이 수험생 생활을 겪었거든요. 약간의 동변상련, 그리고 마치 나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약간 동기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맥으로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인맥은 어떤 인맥들이냐면, 여러분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하이 클래스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 위클래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좋은 고수들하고 앞으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삐끗해서 잘못하면 되게 재수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현실이고 팩트예요. 자, 우리가 일하는 이 공간은, 여기는 부동산 동아리가 아니에요. 부동산 동아리가 아니라 여기는 프로들이 모이는 세계고요. 정말 필드입니다. 삐끗하면 날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곳이고 정말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우리가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나보다 더 고수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시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너지라는 것은요, 더하기로 가지 않습니다. 곱하기로 가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다? 1이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결국 1이에요. 레벨 1짜리 셋이 모이면 레벨 3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레벨 1과 레벨 1이 한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한 자리에 모여있는 레벨 1짜리 3일 뿐이에요. 레벨 2 하나한테 털립니다. 절대로 레벨 3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고수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시고,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학원에서 만난 그 사람들 만나지 말란 얘기냐, 이제 그게 아니란 거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세요. 만나고 인간관계를 쌓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단 그거는 그냥 지인일 뿐이지, 그 사람과 내가 모였을 때 지금 당장 무언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인맥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깊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경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막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뭘 시작을 해봤어야지 경험치를 모으죠. 레벨 1이 셋이 한 자리에 있으면 그냥 레벨 1, 셋이 한 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절대로 레벨 3이 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보다 더 고수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고수들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막 알려주고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대표나 제대로 된 사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거는 꼭 중개업을 시작한 지 네, 역지사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면 어떡하나요? 도저히 생각해봐도 안 되면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흘러가는 대로 두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거기서 내가 특별히 무슨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몽심님,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야지. 엄마는 아닌데 누나랑 같이 온 케이스는 한 번 있었어요. 면접 보러. 누나랑 같이 온 케이스 한 번 있었고, 또 누나가 대신 전화해서 조건을 꼬치꼬치 묻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이 지금 사무실을 구하는데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면접 보다 보면 참 굉장히 많은 이상한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죠. 뭐 껌을 쫙쫙 씹고 들어오는 경우, 뭐 들어와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좀 뭐 몇백만 땡겨달래요, 자기한테. 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오늘 면접 보는 날인데, 중개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유리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올 테니까 몇백만 땡겨달래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굉장히 참 별의별 케이스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만난 인맥, 그리고 모임에서 만난 인맥 다 좋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맥을 갖고 가고, 그렇게 그 분들하고 만남을 유지를 하시되, 그게 나의 현재 부동산의 앞길, 중개업의 앞길을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거기다 심각하게 부여하고, 그런 쪽으로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면, 많이 불필요하게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간 우리 뭐 한 경력직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4, 5년 정도 경력, 그 정도 이상, 이분들 중에서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더 고수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능력치가 좋거나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하수들, 새로 시작한 사람들, 뭔가 같은 사무실의 신입 직원들, 자꾸 이 사람들하고만 놀려고 해요.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밑에 후배들이나 신입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보다는 이쪽은 아예 싫어하고 이쪽으로만 가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100% 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기간에 비해서, 업무를 한 기간에 비해서 능력치가 좀 좋지 못한 친구들, 그런데 대장질은 하고 싶은,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몇 년 됐을 때 능력치가 평균치보다 좀 떨어지면은 고수들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하수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거기서 존경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귀에 달콤한 캔디를 들으려고 하고, 거기서 대장질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건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건 항상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 하이클래스들하고 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논다는 게 꼭 술을 마셔라 이건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는 술, 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술, 어거지로 막 술자리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꼭 술자리가 아니어도 정말 뭐 사람과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꼭 술이 아니더라도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능력치가 좀 낮은 사람들, 나보다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배로서 돌봐줄 건 돌봐주고 이끌어줄 건 이끌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되, 그래도 나의 능력치 향상을 위해서, 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고수들,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 볼까요? 5번째 키워드. 자, 스토리. 제가 5번째 키워드로 스토리를 정했습니다. 본인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사실 보면은 좀 빈수레인 경우가 사실 많죠.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좋은 면을, 나의 잘하는 면을 적당히, 좀 선 넘지 않도록 적당히 포장할 줄 알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그 좋은 면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당히 포장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고객이 한 명 있어요. 신혼부부입니다. 여기를 계약하고 싶어요. 근데 금액을 요 정도 깎아야지만 계약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장님 신혼부부인데 좀 깎아주시죠. 안 돼. 안 돼요? 한 번만 깎아주세요. 자, 이게 영업일까요? 영업 아니죠. 중개일까요? 중개도 아니에요. 그럼 뭐 부탁한 건가요? 부탁도 아니죠. 사실 부탁드려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이쪽에 내가 전달했을 뿐이에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안 된대요. 전달하고 전달한 것 뿐이에요. 이건 중개가 아니죠. 협상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사장님, 지금 이 사람들 신혼부부인데 둘이 맞벌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알뜰해요. 제가 보니까. 월세를 좀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증금 5천만 원도 보니까 크게 집에서 도움받은 것 같지 않고 본인들이 본인 능력껏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일부 월세 부담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쁘게 한번 봐주시죠. 이 정도까지 나가야죠. 이래야 뭔가 중개라는 게, 아니면 협상이라는 게, 뭔가 설득이라는 걸 시도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가야죠.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발 더 가야죠. 사장님, 이분들이 사실은 월세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저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려고, 모으면서 살려고 지금 요 정도 월세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적이 들어가야 돼요. 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사장님 댁을 보여드렸는데 사장님 댁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장님 집에 지금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야 되는데 월세 조금 더 싼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면서 지금 사장님 집에 꽂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 눈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장님 굉장히 아끼고 좋은 사람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예쁘게 한번 봐주시죠. 또는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이분들 뭐 이러이러하니까 사장님 기분 좋게 우리 사장님 정말 좋은 건물주분 만났다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배하고 장판 조금만 손 좀 봐주시죠. 이렇게 거기다가 무언가를 한 2번 정도만 더 치면 협상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조율이 좀 더 편리해질 수도 있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의 좋은 면도 과도하지 않게 적당히 포장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좋은 면도 적당하게 포장을 할 줄 안다. 그리고 팩트에다가 뭐를 한 2번 정도만 착착 치면 좀 더 협상에서 유리해진다.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하려고 하면 전쟁같이 협상을 하게 돼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걸 양보하면 누가 이득을 보고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고 팩트를 가지고만 우리가 협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팩트에 약간의 감성을 치면은 협상을 하면서도 서로 굉장히 기분 좋은 협상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설사 깨진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예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거래를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객도 깨졌다고 해서 나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쪽으로 다시 인도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인도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팩트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감성을 더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제가 스토리라는 5번째 키워드를 정한 것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채팅창들이 좀 올라왔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꼬깡님, 원 곱하기 원은 원, 팩트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레벨 1짜리 셋이 모인다고 해서 레벨 3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우리 얘기할 게 조금 한 2가지 정도 더 남았으니까 6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관심법. 제가 6번째 키워드로 관심법이라는 이 단어를 택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 관심법이라는 걸로 영상 만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서부터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편집하고 있는 이 PD가 썸네일을 만들 때 제 얼굴에다가 그 황금색 안대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자, 관심법.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굉장히 잘 본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한번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번 와장창 깨진 이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 본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알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깨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람이나 상황을 첫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안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아요. 우리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목소리가 약간 거친 느낌 나고 대화도 약간 조금 거친 느낌 나고 성격도 급할 것 같고 왠지 만나면 껄끄러울 것 같은 그런 고객이 있어요. 전화 상담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딱 만나서 물건을 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의외로 쿨하고요. 의외로 결정이 굉장히 빠른 고객들이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전화 상담을 해봤는데 이 고객은 만나면 뭐 상담도 되게 막 여리여리하고 막 되게 뭐 수줍어하고 막 말하면 다 듣고 내가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역시 조곤조곤하고 뭐 매너 좋고 그런데 물건 봤는데 결정은 안 하고 또 물건 봤는데 조곤조곤 그런데 결정은 또 안 하고 또 물건 봤는데 또 결정은 안 하고 또 봤는데 또 결정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을 좀 착한 진상이라고 불러요. 이제 진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 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또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착한 진상이다. 이런 단어를 저는 가끔 저 혼자서는 쓰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미리 해보기 전에 이렇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또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그것과 다른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 무조건 이렇게 가 라고 100% 우리가 장담을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만나볼 사람은 만나보고 판단해도 우리가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담 딱 해보고 이 사람은 안 구할 사람이야. 가짜 손님이야. 자, 중개업을 20년을 지금 한 저도 그런 촉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개업 한 지 한 2년, 3년 된 사람들이 관심법을 쓴다?
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고 해보고 나서 판단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권의 물건을 한 빌딩을 한 4개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자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그냥 잠바떼기 걸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와요. 그 자전거도 뭐 무슨 2천만 원짜리 카본 자전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진짜로. 잠바떼기 걸치고 이렇게 스택 하나 이렇게 메고 그냥 옵니다. 누가 봐서도 1,00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람을 첫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런 상황이야. 아, 이건 되는 상황이야. 아, 이건 안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한번 해본 다음에 또는 한번 만나본 다음에 그리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 특히 우리 중개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 맞습니다. 튼튼한 박 소장님. 100% 판단은 안 되지만 7, 80%는 예측을 통해 걸르는 것도 지혜이고 너가 맞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라 틀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사람을 잘 본다 또는 상황을 잘 판단한다. 이거에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번 중에 2번만 틀린다라고 하면 10개 중에 2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관시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도 뭐 이렇게 장장장장 길게 얘기했으니까요. 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7번째 볼까요? 자, 공부. 제가 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공부.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취가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이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굳이 감추려고 막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1년 후도 모르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 들었어 이런 얘기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약간의 번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친구들 모임에 정말 오랜만에 나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제가 있었고 분양을 하는 이 친구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 친구가 이 분양하는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야, 내가 지금 광명에 오피스텔을 하나 살까 하는데 괜찮냐 광명?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이렇게 나간다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답을 듣고 제가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광명? 광명 뭐 요새 괜찮아.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광명 오피스텔? 괜찮아.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 질문을 듣고 답을 저렇게 한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광명 오피스텔이면 다 좋나요? 광명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건지, 위치가 어딘지, 그게 이면인지 아닌지, 그게 업무용인지 아니면 주거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 브랜드는 뭔지, 매매 시세는 얼마에 이루어져 있고, 임대 시세는 지금 그쪽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배후단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 나 광명에 오피스텔 살 건데 괜찮냐? 광명 괜찮아, 사.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광명 괜찮냐? 오피스텔 괜찮냐?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몰라.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몰라. 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봐. 어때? 아, 진짜로 몰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광명에나 오피스텔 살 건데 괜찮냐? 이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오피스텔이고 어떤 브랜드고 지금 시세가 어떻고 네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너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고 또 임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월세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이것도 다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짧아. 진짜로 살 생각 있으면 사무실로 와라. 한번 전화하고 사무실로 와라.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 얘기 좀 해주지. 빡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잠깐 번외 얘기를 했는데 경험치가 좀 쌓이고 경력치가 좀 올라간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단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것은 그날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없거든요.
뭐 제 나이대에 비해서 책을 좀 더 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고객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모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굳이 막 아는 체를 하고 이걸 막 내가 모르는 게 들통나면은 마치 뭐 전문가가 아니고 창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 그럼 제가 그거 확인하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좋잖아요. 내일 전화할 핑계거리 하나 생겼고 아 요거 뭐 요런 게 있던데 뭐 요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면 아는 거는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모르는 거는 굳이 막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잖아요. 말을 지어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 그래요? 그거 예 제가 그러면 사무실 들어가서 사실 저도 조금 혼동되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정리 잠깐 하고요. 그리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음날 겸사겸사 전화하는 거예요. 단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그날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 이거는 앞으로 내 중개사 인생에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대충 훑어보시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좀 깊게 훑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 초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경력치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모르는 게 흠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척을 하고 배우지 않고 1년 후에도 모르고 있다. 이게 정말 큰 흠이 되는 거죠. 일치월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모르는 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불필요한 아는 척을 경계하고 대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뭐였지? 라고 그날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충 훑어보고 블로그 이렇게 딱 보고 두 줄 정도 보고 대충 그럴 것이다 상상하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고 다른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왜?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생산된 정보도 있지만 여기서 짜집기 하다 보니까 다른 정보로 돼버리는 그런 맞는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리겠는 그런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이상한 게 있으면 원문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특히 이제 법조항 보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법조항 보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법조항 보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네이버에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민법, 형사소송법 딱 치면 나오잖아요.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막 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냐면 진짜로 이만한 법정 꺼내가지고 대통령령을 막 찾아요. 거기에 관련된 대통령령 시행령 막 찾고 그리고 법이 바뀌면 법전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대통령령에 파란색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면 그것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바로 팝업창으로 딱 뜹니다. 얼마나 지금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공인중개사의 특징 중 하나가 모르는 것을 굳이 애써서 아는 척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 모르는 게 생기면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걸 알게 되면 확인해보고 넘어간다. 그리고 본인 중개사 인생에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야. 앞으로 계속 내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려고 깊게 확인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오늘 제가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딱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이 됐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막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시작한 것 같고 아직 뭐 할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남은 얘기는 또 다음 달에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댓글을 좀 못 봤어요. 댓글이 아니죠. 채팅이죠. 채팅을 좀 못 봤어요. 채팅을 좀 잠깐 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시간 관계상 한 3-4가지 정도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라고 하는데 제가 라이브를 또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또 이 7가지 정도는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 7가지 정도는 좀 오늘 얘기해 볼까 해서 좀 사실 빠르게 진행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이 불황에도 조금 좀 이겨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요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쿠마모님 지금 질문하신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내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조만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좋은 날님 매수자들이 세법에 대해 물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죠. 특히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세법 특히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는 케이스들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자, 라이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4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 전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